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안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하니까 어제 했던 내용 간단히 아주 간단히만 정리를 하고 오늘 할 내용들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정말 회계의 아주 기초적인 문법 딱 한 개만 설명을 드렸고요. 그것만 알면 정말 농담에 그것만 하면 끝입니다. 나머지 모든 그 외의 회계 정보들은 그걸 그냥 모아놔서 재분류해 놓은 것 뿐이기 때문에 그 한 개를 딱 알면 되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 제일 첫 번째는 회계는 랭귀지다. 언어이기 때문에 계산하는 게 아니고 언어다. 기록하는 게 중점이다. 언어이기 때문에 문법이 있고 그 문법은 인간이 만든 문법이기 때문에 예외 따위는 존재하지 않고 반드시 모든 경우에 적용이 된다. 그 말씀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 문법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일단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고 나면 그 결과로 반드시 자산이 증가하거나 자산이 감소한다 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자산이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면 그냥 칸을 이렇게 나눠서 자산이 증가하면 그냥 왼쪽을 적습니다. 자산. 이게 뭐 현금이 될 수도 있고 뭐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바뀌겠지만 어쨌든 큰 틀에 자산이 적히고 얼마다 이게 적습니다. 그냥 내 주머니 자산이 증가하면. 반대로 자산이 증가하면 왼쪽을 적었으니까 자산이 감소하면 오른쪽에다가. 그리고 이제 결과를 적었으니까 그 이유, 원인을 이쪽에 적는데 자산이 증가한 이유는 딱 네 가지다. 첫 번째가 수익. 뭐 이렇게 저처럼 강의하는 게 업인 사람들은 강의를 했다. 그리고 돈을 받았다.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팔았다. 그리고 돈을 받았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했다. 얼마치. 두 번째는 현금이 늘어난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컴퓨터를 노트북을 내가 팔았다. 즉 다른 자산이 감소했다. 그래서 다른 자산 얼마. 그리고 내가 누군가로 돈 빌려오면 오늘 아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정규리한테 5,000원 빌려오면 제 주머니에 5,000원 증가하니까 그것처럼 빚냈다. 즉 내가 누군가로부터 부채를 조달을 받고 그래서 그 결과로 내 주머니에 돈이 들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나를 믿고 투자를 해줬다. 너 주식도 잘하니까 이 돈 좀 불려다오 라고 해서 투자를 해줬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자산이 감소하면 이 반대 상대되는 개념이겠죠. 돈을 벌어 수익을 버는 게 아니라 비용으로 썼거나 그 다음은 다른 자산을 샀거나 그 다음에 빚을 갚았거나 그 다음에 자본을 반환했거나 이렇게 하면 답니다. 어제 설명드릴 때 책의 교재에 보시면 내용상 갈로 안에 뭐 비용 발생 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다른 자산 증가 이렇게 갈로 안에 적혀 있을 겁니다. 그 갈로 안의 내용은 안 적습니다. 그걸 일일이 적다 보면 이게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장부의 핵심은 빨리빨리 적어야 되거든요. 빨리빨리 적고 해서. 그래서 그 위치를 보고 아는 겁니다. 왼쪽에 있구나. 자산이 증가했다는 소리구나. 왼쪽에 비용이 적혔네요. 비용이 발생했다는 얘기네. 그냥 그렇게 그냥 알아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은 방법 없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요거 8개만 8줄 외우는 정도의 머리는 다 있으시니까 요거 8개만 달달달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계력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왼쪽으로 적혔다. 비용이 발생했다. 오른쪽으로 적혔다. 그 비용이 없어졌다. 부채가 오른쪽으로 적혔다. 내가 빚 내왔다. 부채가 왼쪽으로 적혔다. 내가 빚을 갚았다. 그 소리가 쭉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거래가 발생하면 이렇게 세트로 적습니다. 원인과 결과. 세트로 나눠 적습니다. 근데 어떤 거래의 금액적 효과는 반드시 한계일 테니까 이 왼쪽에 적어놓은 값의 합과 오른쪽에 적어놓은 합의 값은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대차평균의 원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졌고 왼쪽과 오른쪽에 나누어집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 문법이고요. 이렇게 모든 거래를 줄줄줄 적어놓은 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모아놓은 표
그게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그걸 봐야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고 그걸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가 종류로 5개가 있는데 마지막 주석 이거는 그냥 중얼중얼 달아놓은 겁니다. 우리 교과서의 주석처럼 추가 설명해 놓은 거니까 그냥 말로 적힌 거라서 보면 압니다. 그 다음이 현금흐름표. 이거는 재무제표를 읽는 사람들에게 별로 필요한 정보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성하는 사람들이 뭐 거래가 빠진 게 없느냐 이런 거 확인하는 데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거 2가지는 별도로 뭐 보실 필요가 없고요. 보셔야 되는 게 3가지입니다. 3가지가 뭐 있냐면 이렇게 생긴 하나. 특정 일자에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적어놓은 이런 표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특정 일자의 재무의 상태를 적어놨다고 해서 재무상태표. 옛날 말로 대차대조표. 상법도 아직 대차대조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하기 때문에 대차를 비교해 보는 표다라고 대차대조표라고 하는데 일단 없어진 말이니까 빨리 상법도 재무상태표로 와야 될 것이며 그리고 굳이 말한다면 차대대조표가 맞지 어떻게 대차대조표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일본 사람들이 글을 이렇게 쓰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문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기 때문에 저희의 회계는 다 일본에서 거의 건너온 거거든요. 그래서 대차대조표로 아마 불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안 쓰는 말이니까 굳이 아실 필요 없고요. 이런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은 수익, 비용 빼서 순이익을 적어놓은 이게 손익계산서.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영업을 해서 돈을 벌었느냐를 모아놓은 표입니다. 아까 막 분기를 막 적어놓은 거를 합쳐가지고 여기다 보내놓고 합쳐서 여기다 보내고 합쳐서 여기다 보내고 여기다 보내고 여기다 보내는 겁니다. 그냥 그걸 기계적으로 그냥 전산 시스템들이 자동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순이익표. 그래서 요 순이익이 어디로 가냐면 이어서 이제 자본의 여러 가지 항목들 자본금이라는 게 있고 상법상 뭐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기타 등등 많습니다. 요런 애들의 변동 내역을 적어주는 표가 자본 변동표입니다. 이렇게 생긴 애가 자본 변동표입니다. 그래서 얘들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순이익이 요리 갔다가 여기서 계산돼서 결과가 나오면 이게 다시 이렇게 기록되게 되는 요게 자본의 한 개 항목으로 기록되게 되게 요 표들이 세트로 묶이게 이빨들 왕구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게까지가 어제 이제 이 문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실 때는 이 재무제표를 보실 때는 이거를 연결해서 보실 경우는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보셔야 된다고 하면 독립적으로 보실 테니까 재무상태표는 뭐냐? 몇 월 며칠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 회사가 자산이 얼마, 부채가 얼마, 그래서 순자산이 얼마. 순자산이 즉 자본, 주주가 갖고 갈 수 있는 몫이죠. 그게 얼마? 적어놓은 표가 얘다. 얘는 몇 월 며칠자다. 그 다음에 얘들 두 개 중에서 얘는 영업활동을 한 결과를 적어놓은 애다. 영업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적어놓으면 되고요. 대신 얘는 영업활동이라는 거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간의 정보를 모아놓는다. 얘는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점선으로 딱 본 거고요. 얘는 특정 기간을 놓고 본 애다. 얘도 마찬가지로 특정 기간 동안 변동 내역을 적은 거다. 그렇지만 얘는 그냥 뭐 양식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 그 알아먹을 수 있게 생겨먹었습니다. 얘도 사실은 거의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시는 거는 요거 2가지. 그리고 상법이나 뭐 M&A 뭐 같은 기타 등등 많은 일을 하는 거에서 주로 보셔야 될 거는 얘 재무상태표를 많이 볼 겁니다. 즉 뭐 이 회사가 돈이 얼마 있고 얼마나 빚지고 있고 얼마나 주주가 먹을 게 있는지를 알아야 뭐 이 회사 사든 팔든 뭐 뭘 해먹든 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이제 문법과 관련된 문제는 끝입니다. 그래서 단지
단지 회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회계 원리에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신 거라면 이제 가셔도 됩니다. 이 내용만 알고 계시면 그 외에 회계의 모든 내용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은 그 숫자가 얼마냐라고 확정하는 내용들인데 그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중학교 수학 문제 정도? 그 정도. 그 다음에 뭐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쓰는 수학 기술들 대부분은 계산기가 해결해 주니까 중학교 정도의 수학 실력으로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어제 했던 게 이제 설립했을 때 문제가 뭐냐? 설립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이슈가 뭐냐? 일단은 세금 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세금이 싸지 않다. 그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가장납입. 상법상 큰 문제 없다. 경제적 실질은 없지만 상법상 큰 문제가 없다더라. 그 다음은 현물출자. 나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즉 싼 자산을 자식이 갖고 있는 싼 자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비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이양하는 데 활용될 여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상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거를 돈으로 다 받고 살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부동산을 거래를 하게 되면 날아가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냥 주주들이 하고 싶은 대로 둘 수도 없다. 그래서 현물출자는 조금 그러니까 법원에서 좀 지켜본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순환출자 사업의 마술이다.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것들 보여드렸죠. A의 회사가 100원, 내가 100원 들여가지고 A를 세웠고 그 A 회사가 다시 B 회사를 또 세우고 B 회사가 다시 또 C 회사를 세운 다음 그 C 회사는 나에게 100원을 주고 A 회사의 주식을 사갑니다. 그러면 나는 땡전 한 푼 안 들이고 회사를 3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개의 회사는 재무제표상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A 회사는 B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B 회사는 C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혹은 A 회사는 B 회사의 연대보증을 담보로 기초로, B는 C 회사의 연대보증 기초로 경제적 실질은 한 푼도 없는 회사들이지만 돈을 차입해 올 수가 있습니다. 차입이나 투자를 받아올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기업 활동들을 하죠.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 그렇게 해왔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기업 활동이라는 것이 미천 하나도 없이 회사를 3개 세우고 그걸 미천으로 돈을 빌려올 정도의 배짱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는 합리적이거나 안전한 사업을 할 일은 없습니다. 그 회사들이 하는 사업들은 주로 뭐 옛날에는 주로 땅을 많이 썼어요. 땅을 사서 놓고 기다리는 거죠. 한 50배 올라가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고 아무래도 그런 회사들은 위험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위험한 비즈니스를 많이 전개를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위험한 비즈니스 전개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어둠의 경로를 많이 활용을 하죠. 로비도 많이 하고 뭐 기타 등등의 활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걔들이 문제가 많이 생겼었고 IMF 이전에 우리나라 회사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빠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실질이 없는 상태에서 자빠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의 부담은 은행이 다치게 되더라. 그래서 그 은행을 국가가 자금을 구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더라. 그래서 순환출자는 막아야겠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많이 했고 그래서 옛날에는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뒀었고 지금은 없어졌고요. 근데 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주총제는 부활을 하겠죠. 국민들이 봤을 때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 사채 발행은 설명이 오래 들어가기 때문에 사채 발행은 교재를 읽으시는 편이 나으실 거고요. 지금부터 할 거는 건물의 임차부터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이제 회사 세워야 되고요. 회사 세우고 나면 돈 받아와야 되고 그러니까 사무실 빌려야 될 거고요. 사무실에 공장 빌리거나 사거나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직원 고용해서 월급 줘야 될 거고요. 물건 만들어야 되고요. 물건 팔아야 되고요. 그 돈 받아야 되고요. 세금 내야 되잖아요. 이런 일련의 행위들까지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통상적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항목들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업이라고 불리는 부분들 그리고 회사의 실질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오늘 설명드릴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건물의 임차부터 보겠습니다. 건물의 임차는 간단합니다. 돈 주고 빌려오는 거잖아요. 건물을 빌려올 때는 두 가지 돈을 주죠. 임대료를 주고 그 다음은 보증금을 주죠. 그 우리나라에는 특이한 제도라고 하죠. 보증금을 잔뜩 주는 제도 그걸 우리 전세라고 부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만 요즘 많이 없어졌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저 경제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거래는 아니거든요. 전세가. 우리나라의 금융 환경에서만 어쨌든 생긴 거래긴 하니까. 보증금은 뭡니까? 성질이 매달 며칠이 되면 나에게 돌려줄 돈입니다. 물론 저는 그 방을 비워줘야겠지만
어쨌든 그 보증금만 놓고 보면 몇 월 며칠 날 되면은 그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까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자산입니다. 나는 몇 월 며칠 날 받아올 수 있습니다. 얘는 자산입니다. 얘는요, 주문 땡입니다. 주문 끝이에요. 그 사람이 먹고, 집주인이 먹고 끝이잖아요. 나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비용이에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보증금 명목으로 준 거는 자산으로 잡아놨다가 나중에 까먹지 말고 받자. 이렇게 하면 되시는 거고요. 비용은 죽으니까 몇 월 며칠까지 내가 돈 안 낼 수밖에 없다. 안 내는 거 봐 외에는 없다. 네. 비용이다. 네. 근데 임대료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회계는 12월 31일자로 끊어서 맞듯이 적어야 된다고. 임대료를 가만히 놓고 보시면 12월 31일자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3월 1일에 빌려서 2월 28일까지 빌린 거잖아요. 이 건물을 가만히 놓고 보시면 요만큼은 12월 31일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아직 다 쓴 건 아니죠. 쓴 건 아니니까 요 부분만큼은 내 자산인 겁니다. 계정 과목이 뭐냐면 먼저 줬던 비용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안 주고 돈 안 주고 나는 이 건물을 계속 요만큼 더 쓸 수 있다는 권리다 라고 해서 얘는 자산입니다. 물론 2월 28일 되면 없어지겠죠. 없어지겠지만 어쨌든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내가 활성화할 수 있는 자산이 얼마나 있느냐를 식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별도로 계산을 해줍니다. 계산 방법 간단하겠죠. 12분에 얼마나 남기면 됩니까? 2개월 12분을 2만 남기면 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확정하는, 요런 거를 확정해 주는 걸 결산분배라고 하죠. 회계팀에서 12월 31일자가 되면 요걸 계산해서 장부에 적어 놓습니다. 우리는 2달치 이렇게 뭘 주는 거 있다. 이런 비용 꽤 많죠? 임대료뿐만 아니라 보험료, 그 다음에 우리 신문 구독료 같은 거, 잡지 1년치 구독료 같은 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회계 처리와 관련된 문제고요.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영어로는 Value Added Tax죠. 부가가치세.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거를 대상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그런데 얘가 우리가 아는 세금들은 좀 틀립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 소득세, 너 얼마 벌었지? 소금 내. 끝이잖아. 그 다음에 뭐 취득세? 너 집 샀잖아. 내. 이렇게 하잖아요. 얘는 조금 특이합니다. 얘는 어떻게 하냐면요, 얘가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요 50만원치 무언가 원재료를 만들었습니다. 흙을 파서 삼아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얘한테 50만원에 팔았습니다. 50만원에 이렇게 팔아야 돼. A한테. 얘는 이걸 바탕으로 또 지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100원짜리를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팔아요.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를 부가세를 어떻게 얻어지냐면요, 혹시 부가가치세 매일 내고 계시거든요. 매일 내고 계신데 어떻게 내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10%라고 해요. 10%. 즉 100원짜리 물건을 소비자한테 팔 때 얘가 얼마 받고 파냐면요, 110원을 받고 팔아야 돼요. 소비자는 얘한테 110원을 준다. 100원 적혔는데 110원을 줘요. 그러면 얘는 뭐 해야 되냐면요, 얘는 매 분기가 끝난 그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얘가 해요. 얘가 하는데 얘가 어떻게 신고를 하냐면요, 나 100원치 팔았거든? 그래서 얘가 10원을 줬어. 그래서 10원 이렇게 신고합니다. 이게 매출세액이에요.
내가 물건 팔아갖고 10원치 세금을 받아갔다. 근데 나도 50원치 샀거든. B한테 A가 사올 때도 얘는 55원을 주고 사올 거잖아요. 얘는 5원 10% 붙여서. 그래서 나는 B한테 사올 때 55원 주고 사서 5원의 세금을 B한테 줬어. 너 말고. B한테 줬으니까 나는 나한테 줄 거는 5원밖에 없다. 국세청에. 이렇게 해서 신고서를 만들어서 신고해서 5원을 납부합니다. 그러면 B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그래 50원씩 팔아갖고 5원을 A한테 받아놨다. 근데 나는 제주가 좋아서 사드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남한테 대신 준 부가가치대가 없잖아요. 얘는 빵원. 그래서 얘는 5원을 납부합니다. 국가 전체 입장에서 딱 보면 우리 사회에서 총 100원의 부가가치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얘가 50원 만들었고 얘가 50원 더 만들어서 총 50원치 더 만들어서 총 100원의 부가가치가 만들어졌고요. 우리 사회에서. 그 다음에 얘한테 5원, 얘한테 5원을 받아가서 10원의 세금을 얘 5원, 얘 5원 해서 정부는 10원의 세금을 받아간 겁니다. 만들어진 부가가치의 10%를 받아갔어요. 받아갔죠? 자, 그러면요. 이 세금 10원을 누가 낸 겁니까? 이 아저씨가 낸 거예요. 실질적 부담은 얘가 110원을 얘한테 던져줌으로 인해서 됐는데 이 10원을 이렇게 5원 5원 나눠갖고 내는 거죠. 즉 내는 사람이랑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실제 갖다 내는 사람이 틀려요. 그래서 얘를 간접세라고 부르거든요. 종목의 간접세. 내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틀리죠. 근데 이게 겁나 좋아요. 정부 입장에서 장난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다 내셨거든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모든 물건을 내신 거예요. 정상적인 거래로 하신 거는 다 갖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볼펜? 네, 5에 네, 냈죠. 그래서 내는 부담하는 사람은 몰라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금액도 소액이고. 그리고 내는 사람은요. 지도 내는 거 아니잖아요. 나만 대신 받아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아무 말 안 해요. 조세 정황이 없어요. 조세 정황이 매우 약해요. 이 세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걸로 가장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요. 2012년도에 총 160조 원을 걷어들였거든요. 그 중에서 52조 원을 부가가치세로 걷어들였어요. 다들 뭐 법인세, 뭐 소득세라는 얘기 하는데요. 법인세가 아마 이게 뭐 40몇 조 대고요. 소득세가 40몇 조 대고. 그래서 부가가치가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요.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이렇게 걷어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세금의 또 특징은 얘 별명이 또 뭐냐, 나쁜 세금이에요. 세금이라고 하면 자고로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좀 내셔가지고 힘들게 사시는 분은 도와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게 없어요. 이건희 회장님이 초코파이를 사드셔도요 똑같이 초코파이 값에 10%의 세금을 내실 거고요. 제가 사 먹어도 10원을 똑같이 10%의 세금을 내고요. 길거리에 노숙자가 사 먹어도 똑같이 10%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나쁜 세금이에요. 그래서 간접세를 줄이는 게 사실은 좋은 방향이에요. 세정 정책에 있어서. 근데 이런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도입될 때 외국은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조세 저항이 되게 심했어요. 그냥 당장 물가가 확 뛰는 거잖아요. 안 내도 10%로 덜렁 내놓으라고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세금이든 뭐가 됐든 간에 어제까지 100원 하던 물건이 110원이 되는 거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데 저항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제가 알기로 요거밖에 못 받았어요. 일본은 소비세라고 하니까 뭐 이름이 부가치세가 딴 건데 걔들은 요거밖에 안 돼요. 거래 텍스 요거 더 얹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조세 때문에 요걸 7%인가 올리고 싶다라고 요즘에 얘기는 하는데 아마 안 될 거예요. 물가가 2% 그냥 올라가는데 이걸 감당할 가만히 넘어갈 국민이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어요. 모르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조세 저항 때문에 뭐 정치가 힘들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요. 화폐 개혁에 같이 했어요. 화폐 개혁. 그러면서 또 이때는 물가가 원래 그냥 가만히 있어도 20% 30%만 오를 때였거든요. 박정희 정권 때일 거야. 그냥 막 오를 때니까 이것도 조금 더 올 때도 몰라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는 절묘한 게 뭐였냐면 얘들은 물건값을 100원이라고 표시를 하고 여기다가 세금 5원이라고 별도로 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가 국민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 알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물건값에다 묻어버리겠어요. 100원 이러면 이 안에 부가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공급가액이라고 하는 부가세를 뺀 가격에 10%를 더해서 100원이라는 부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가세 계산해 보면 숫자가 겁나 지저분해요. 이 100원에서 부가세를 만들어 얼마씩 뽑아내려면 100 나누기 1.1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9.0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출납장교나 각 공무원들에서 돈을 집행하는 쪽에서 겁나 싫어요. 9.09원 해갖고 단순화 나오고 막 이러니까. 세금 계산서 보시면 이게 되게 지저분해요. 우리나라. 그렇지만 조세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조세 저항을 줄이는 겁나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지금까지 인식이 그랬잖아요. 고급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내는 거. 그 텐텐, 호텔 텐텐이라고 얘기하는 그 텐 중에 한 개가 20%. 근데 그것도 이제 모르게 하려고 올해부터는 그거 못하겠잖아요. 호텔은 다 그 결론적으로 소비자한테 받을 금액만 표시해라. 그 내역을 표시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거든요. 고급 식당 가셔도 이제 텐텐을 붙여내시는 게 아니라 적힌 가격만 내시면 돼요. 조세 저항이 겁나 줄어들겠죠. 부가가치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근데 한 명 한 명한테 안 받아오냐? 소득세처럼 그냥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는 그냥 설명 때문에 간단히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명 한 명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고요. 저만 해도 오늘 부가세를 몇 번을 냈는데 커피 사 먹을 때 냈죠 했는데 그걸 다 장부 적어서 일일이 내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모으고 있을 사업자들을 쪼는 거죠. 사업자들은 이제 쪼아서 너네는 매출 잡고 할 테니까 정보가 있으니까 너네가 알아서 신고를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내렸고요. 그래서 임대료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세를 내시는 데 있어서 사무실 월세를 내는 데 있어서 10% 붙여서 내셔야 돼요. 근데 보통은 이제 뭐 사무실들은 그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의료, 그 다음에 뭐 교육, 보건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세를 안 매겨요. 왜냐하면 10%의 부담을 주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주택 빌리고 사는데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아파서 병원 갔는데 그다 대고 10% 더 내놔라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걸 까줘. 그 일이 뭐냐면 면세사업자예요. 그래서 밖에 돌아다니면 얘는 면세사업자다. 얘는 그러니까 면세사업자만 얘기를 하죠. 그럼 면세사업자가 마치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10%를 더 받아다가 10% 받아다가 자기가 매입한 10%를 계산해가지고 매 분기말 갖다 내야 되는 의무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면세사업자예요. 대표적으로 대부분 내용이 뭐냐면 국민의 기초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 그래서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조금 낮춰주기 위해서 만든 조항들이죠. 근데 면세사업자 문제는 좀 있어요. 요거를 안 걷어내는 건 참 좋은데 10원을 안 걷어보는 거는 편하고 좋죠. 대신 요것도 안 빼줘요. 자기가 매입해온 것도 안 빼준다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면세사업자들이 좀 안 하려고는 해요. 그런 문제점이 좀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이제 좀 더 깊은 내용이니까. 어쨌든 부가가치세는 10% 붙여서 이렇게 건너받아가지고 세무세 갖다 낸다. 조세 저항이 없다. 참 나쁜 세금이다. 나는 매일 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계처 이거 보시면 1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개정감이 나오잖아요. 내 입장에서 임대료를 냈잖아요. 임대료를 냈으면 임대료를 내면 요거잖아요. 요거. 내가 매입해온 서비스를 매입한 거잖아요. 즉 내가 나중에 국세청에 내야 될 돈을 요만큼 줄여준다고. 5억만큼. 그래서 얘는 자산이에요. 비용이 아니라. 남의 돈 받아다가 이렇게 내가 물건 매입해서 쟤한테 세금을 먼저 줘버렸기 때문에 세무세 갖다 내야 될 돈이 적어진다는 의미로 자산으로 잡긴 잡거든요. 그래서 차단으로 잡아놨어요. 이렇게 회계 처리가 돼요. 이건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백인철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요.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 모든 용역에 내야 된다. 이것만 이제 그 상식적으로 뭔지 보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